자, 2014년 개정세법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은 내용이 우리 앞서 봤던 법인세법이나 부가세법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소득세법의 우리 키워드는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근로자의 어떠한 출산과 양육이 조금 편안해지는 그런 내용들도 좀 많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내용은요,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보시면, 우리 농업이나 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연히 부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부업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3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 어업 쪽에서 부분에서 이 양식업 부분이 지금 원래는 농어가 부업소득에 여기에 속해 있었고요. 양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여기서 이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빠지고 그 대신에 비과세 어로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 연근해, 그쵸, 연근이라고 하면 안 되지. 가까운 우리 바닥에서 우리가 이제 물고기 잡고 하는 소득에다가 뭐까지, 양식업까지 합쳐서 원래는 3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어업 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제 비과세 혜택을 좀 늘린 거예요. 얼마로? 5천만 원으로 늘렸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이 정도만 요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중요하죠, 이게, 이제. 먼저,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수당의 범위, 요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도 육아휴직 수당이 비과세되는 게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네, 대표적으로. 이거 중요하죠? 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네, 그리고,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급여,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법은 선생님들, 그쵸? 사립학교 다니는 선생님들, 우체국 직원들이 받는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은 원래도 비과세였죠? 근데 이게 추가된 거예요. 뭐가 추가됐대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행정직원분들이 받게 되는 육아휴직 수당도 월 150만 원 이하는 뭐다? 비과세로 포함하겠다. 예. 그래서 이거는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직종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중요하죠, 밑에. 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급여를 받게 되면 월 1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요 10만 원이 얼마로?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다.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한 명당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2명이 됐던 3명이 됐던 우리 아이들이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그래서 내가 30만 원의 육아휴직이 아니죠. 육아수당을 받았다라고 하면, 자녀 보육수당을 받았다고 하면 30만 원 중에 20만 원은 비과세, 10만 원은 과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제가 이제 소득세법 변경된 내용 중에 이러한 육아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자녀세액공제의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자녀인데요. 이 경우에 한 명은 원래 15만 원, 그리고 2명이니까 한 명은 15만 원, 2명이니까 15만 원에서 얼마? 30만 원. 그리고 3명인 경우에는 15만 원, 마지막에 얼마가 된 거예요? 30만 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60만 원 공제가 된 거죠. 그래서 15만 원 공제, 30만 원 공제, 60만 원 공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제 요 30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35만 원으로. 그리고 얘도 얼마가? 35만 원으로 되고 얘는 6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65만 원. 5만 원씩 증가했다. 이왕해주는 거 조금 더 많이 해주지, 그쵸?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 적용 대상이 원래는 자녀만 명문화되어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거죠. 근데 기본공제도 대상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자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조손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키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좀 예매하다고 본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이제 명문화해서 손자녀의 경우에도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즉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의료비 세액 공제 가면 우리가 의료비 세액 공제 가면 특정 의료비라는 게 있고 특정 의료비
그리고 일반 의료비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의료비. 그래서 일반 의료비는 소득의 1900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얼마 한도도 있었냐면 700만 원 한도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는 건데, 그래서 특정 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본인 65세 이상의 기본공제자의 어떤 뭐 부모님이 될 수 있겠죠. 또 장애인의 경우에는 특정 의료비로서 공제의 그 한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래는 여기에 있었던 누구야 돼? 일반 의료비, 그러니까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이 아니면 그 밖의 기본공제자는 무슨 의료비로 속하는 거예요? 일반 의료비에 속하면서 1900의 3%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700만 원 한도가 있었는데 6세 이하의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일반 의료비가 아닌 어디로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 특정 의료비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6세 이하 자녀까지. 우리 어린 자녀들 감기 달고 살고 아플 때 많잖아요. 병원 관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거, 요거 지금 요거 설명드린 거예요. 6세 이하 자녀, 부양가족 추가된 거. 또 중요한 거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산후조리원 가는 코스가 돼버린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그런데 이제 산후조리원의 금액에 대해서도, 거기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의료비 세액공제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때 요건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됐었어요. 그래서 총 급여가 7천만 원이 초과된다? 내가 대기업을 좀 다닌다? 그러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즉 산후조리원의 비용 발생한 거는 그냥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노인 요양급여 비용 중에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부모님 모시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관 같은 거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고 또 본인 부담금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뭐까지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관련해서 본인 부담금, 국가가 지원해주는 거 말고도 우리가 흔히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국가가 지원해줘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바우처를 이용하고도 본인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의료비 세액공제로서 추가 항목으로 공제 적용해주겠다는 겁니다.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같이 왜 안 했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 전 선생님 1급에서 좀 잘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이제 국외 근로자. 자, 우리나라는 진짜 수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말 숙명으로 여기고 성장한 회사랍니다.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70년대 얘기 들어보면, 우리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 독일에 가셔가지고 일하시고 뭐 이런 분들, 우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 가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리스펙트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국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급여가 있는데, 이거 오랫동안 그냥 정체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 물가도 얼마나 오르고 그 화폐 가치도 얼마나 하락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하고 받는 보수 중에 100만 원은 동일합니다. 100만 원은 그대로 가는데, 누구의 경우에 원양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그렇죠?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래는 300이었는데 얼마로? 500만 원으로 금액이 상향됐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발명 보상금, 우리 이거 많이 봤었는데, 직무 발명 보상금, 우리가 근로자가 근로 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위해서 뭔가 연구하고 발명하다 보니까 그 특허권도 나오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회사 매출을 증대시키는 일이 됐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너무 잘했다 하고 직무 발명 보상금 쪽으로 나한테 뭔가를 준다. 그러면 근로소득에서 우리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이렇게 배웠었고, 만약에 퇴직하고 받게 되면 뭐 기타 소득이고 이런 거 기억나실까요? 네, 그래서 이 종업원,
교직원, 대학 교직원,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 발명 보상금의 경우에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줬었는데 요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얼마로 증가했죠? 70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되게 좋아졌네 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 대신에 뭘 봐야 되냐면 그 직무 발명 보상금을 가지고 있는 가져간 사람이 사용자, 즉 대표, 회사 사장님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뭐 시킨다? 제외시킨다. 무슨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요거를 뭐라고 해야 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조세 회피를 위해서. 세금을 안 가져가면서 돈은 가져가는 거. 그래서 만약에 회사 대표의 아들인데 직무 발명 보상금을 500원씩 가져가요. 그러면 원래는 비과세였던 거예요. 세금을 안 내고 500원씩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건데 그 대신 700으로 올해 올려주는 대신에 친족 관계는 안 된다. 또 법인의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법인의 경우에는 지배주주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나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50%를 넘는다. 그 회사에 아주 무슨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지배주주다라고 한다면 직무 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요건을 7만 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제외시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보면 우리 예전에 이거 무슨 얘기 했었냐면 그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한테 뭔가 이득이 간 거예요. 소득이 간 건데 대표적으로 사택을 제공받거나 사택을 받았다는 것은 공짜로 집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니까 내가 다른 데 굳이 집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그건 복리후생적 급여라서 뭐예요?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원은 안 돼요. 근로자가 받는 사택 제공 이익이라든지 대기업은 안 돼요.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에 필요한 자금을 절이나 무상으로 대여받게 되면서 받게 된 이익 이것도 비과세로 보는 거죠. 복리후생적 급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면 제외시킨다. 우리 앞서 봤었던 직무 발명 보상금에서도 어떤 거였어요?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과 관련된 친족, 그리고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지배주주. 이건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조세 회피를 위한 그러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봤다는 것처럼 그런 같은 결로 같이 해서 모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택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해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친족관계거나 지배주주면 뭐하지 않겠다. 이거는 복리후생적 뭐가 아니다. 급여가 아니다. 제외시키겠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다음에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요거는 복리후생적 급여에 뭐를 포함시켰냐면 비과세인 거죠. 우리 그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기업 규모에 따라서 직장 어린이집 상시 고용 인원이 몇 명 이상인 기업은 반드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직장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은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복리후생적 목적의 그쵸? 급여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네.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그로스업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이제 법인이 법인세를 내잖아요. 근데 법인세를 내고 난 다음에 개인에게 뭐 합니까? 이제 배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은 뭘 내야 되죠?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죠. 그러면 이 배당소득세는 이제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난 금액에 대한 이익잉여금을 처분한 거기 때문에 배당이 두 번을 세금 내는 거네. 배당 소득세까지 내면. 그래서 이중과세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이 이중과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부과하기 전으로 돌리는 거.
그게 바로 그로스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율이 작년에 조정이 바뀌었긴 했는데 최저세율이 2022년도에는 10%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로스업률이 11%였는데 작년에 9%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로스업률이 작년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1년 좀 늦게 바뀌었다. 그래서 9%를 적용한 걸로 바뀌어서 10% 그로스업률이 바뀌었다. 예,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분리과세 연금 소득과 관련된 사적 연금 소득이에요. 그래서 분리과세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종합과세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적 연금 소득에 대해서 원래는 분리과세가 얼마까지만 됐었는데 1,200만 원까지 됐었는데 금액을 뭐 했어요? 증가시켰죠? 1,500만 원으로. 그래서 분리과세 혜택을 좀 줬다. 네, 이거 영목이지. 우리 주택담보노연금. 이거 우리나라 그 노인 빈곤율이 뭐 세계 OECD 국가 중에 1위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현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 한 채만 있다고 한다면 그 집을 어디다 맡기고, 은행에 맡기고, 은행한테 뭘 받는 거예요? 연금조로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조건이 대상주택이 원래는 얼마였는데, 9억 원이었는데, 금액을 요건을 12억으로 올려놨어요. 그 얘기는 집값이 또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요건이 완화되었다. 9억에서 12억으로. 요것도 그냥 어쨌든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를 세세하게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요거 지금 보시면 우리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우리 집 살 때 뭐 현금 박치기로 100% 살 수 없잖아요. 우리 다 뭐예요? 차입해서 일부 이제 금액 부채로 사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공제 한도가 원래는 300에서 1,800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상환 기간이 몇 년에 따라서 다르고요. 지금 보시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비거치식이 뭐예요? 바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치식, 3년 거치하면 이자만 3년 동안 내다가 3년 후에 원금이랑 상환하게 되는 게 거치식인 거, 3년 거치식인 거고 비거치식은 처음부터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이냐, 아니면 고정금리를 선택을 하면서 비거치식에 따라서 우리 그 공제 한도가 1,500이냐 1,800이냐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이렇게 되면 또 더 300만 원밖에 안 되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이렇게 되고 뭐 기타는 뭐겠어요? 뭐 변동금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얘가 이제 한도가 이제 증가된 거죠. 우리 이자율, 우리 금리죠. 예, 금리가 또 많이 상승을 하고, 또 다들 팍팍하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도 좀 늘린 거예요. 그래서 600에서 얼마까지? 2,000만 원까지 늘렸고, 또 주택 요건도 이러한 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소득 공제 받으려면, 얼마 이하의 주택이어야 했는데, 5억 원 이하였는데, 얘도 얼마로 늘렸다? 예, 6억 원으로, 예, 지금 공제 한도 증가시키면서 적용 대상도 못했다?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거 청약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적용 요건이 무주택 세대 주면서 요거 7천만 원 이하. 우리 소득세에서 7천만 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앞서 봤던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 공제 받으려면 7천만 원 요건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폐지됐어요. 그거 폐지됐고 우리 또 뒤에 나오는 월세 세액 공제 대상도 원래는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였는데 얘는 8천만 원 또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7천만 원을 많이 이제 좋아하지 않는 걸로. 근데 이제 청약 부금에 대해서는 7천만 원이 그대로 이어서 갑니다. 근데 얘는 뭐가 바뀌었냐면 세제 지원 납입액의 40% 공제 주는 거 똑같은데 한도를 증가시켰어요. 얼마에서? 240에서 얼마로? 300만 원으로. 사실 이런 거는 프로그램이 조정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240이냐 300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잘라주니까 300 미만으로 잘라주겠죠. 이제는 프로그램이 조정이 돼서. 근데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이건 지금 신용카드는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이걸 다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는 내용을 다 여기다 적을 수는 없고요.
원래는 우리 1900의 25% 이상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냐, 현금영수증이냐, 아니죠. 신용카드냐, 뭐 직불카드냐, 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또 뭐 달라지나요? 전통시장 사용분이냐, 대중교통 사용분이냐, 뭐 여러 가지 그 요건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공제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두고 또 뭐까지 추가됐냐면 우리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2023년도 대비 단기에 105%를 초과 사용하게 되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몇 프로 소득공제해 주겠다? 10%를 소득공제해 주겠다. 그래서 많이 좀 써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도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 반영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적용 대상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들 대표적으로 뭐 낸 거, 뭐 지로로 낼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세금 낸 거, 그리고 상품권 산 거,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 공제 받은 거, 월세 세액 공제 받은 거, 이거 세액 공제 받았는데 또 신용카드 공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추가됐습니다. 추가. 첫 번째, 고향사랑 기부금. 이거 약간 특례 기부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당 지역에 기부금을 냈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신설됐죠. 그래서 세액공제 받은 거는 뭐 하겠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이 뭐예요? 우리 요즘 핫한 비트코인 이런 거. 예. 이더리움? 막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교환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수수료 발생하는 거, 그것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적용받을 수 없다. 우리가 앞서 보지 않았나요? 예, 앞서 봤던 것 같은데, 2번 들어갔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요. 우리 보험 모집인이라고 이제 보험 모집인은 근로자는 아니고 근로소득이 아니고 이제 사업소득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건데 이제 보험을 가입할 자를 유치를 하면 그 상품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보험 모집인이 가져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받게 됐는데 그 보험에 가입한 자가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언제 해지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조기에 해지냐, 몇 년 가입하다 해지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미 수수료 수익으로 가져간 그 본인의 그 수익분에 대해서 일부를 다시, 환수 조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세금을 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총 수익 금액을 계산할 때 뭐 하겠다? 차감하겠다. 그럼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사업자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소득. 근데 우리 개인 기업인데 종업원이 출산을 가고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는 너 출산 축하금이야 하고 500만 원을 딱 줬어요. 사장님이. 그러면 그거는 무슨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필요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이건 이제 법인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법인세 손비냐 아니면 소득세 필요 경비냐 그 차이고요. 또 중요한 거 신설된 거 요 두 가지입니다. 고용보험법에 관련된 거 그리고 산재에 관련된 거. 우리 4대 보험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데 지금 우리 개인 기업이잖아요. 자, 개인 기업의 경우에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로 공제받습니다.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죠. 건강보험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본인의. 근데 그동안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처럼 필요경비를 인정 못 받았는데 이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보험에 따른 자영업자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산재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뭐로서 필요경비로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천징수세액 소액 부징수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자, 소득자가 내야 될 세금을 뭐 해주는 거예요? 원천징수 하고 일부 떼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원천징수잖아요. 근데 원천징수한 금액이 만약에 1,000원 미만이다. 그러면 그게 소액이에요, 소액. 그러면 1,000원 미만이면 그거는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부징수. 그러니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바로 원천징수 이행해야 되는 의무자잖아요, 의무자. 그런데 원래는 의무를 행해야 되는데 그 계산된 금액이 1,000원이 미만이면 그거는 왜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바로 원천징수, 소액, 부징수 이렇게 되는 건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대표적으로 이자소득. 그래서 우리가 그 통장에 보면 973원 뭐 이렇게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 1,000원 미만인데 뭐 한 거예요? 떼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소득은 소액 부징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추가. 뭐예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인적 용역이 이루어지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소액 부징수 제외, 적용 예외. 그러니까 1,000원 미만이어도 얘는 무조건 뭐 해라? 원천징수 해라. 이렇게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자소득과 함께 예외사항으로 포함됐다. 이렇게 막 포함되는 이유는 아마 이제 국세청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이제 포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00원 미만이라고 여기 이렇게 다 쪼개서 소득이 발생되는구나. 이런 거를 아마 포착을 했기 때문에 얘를 좀 넣어야 된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인데요. 이제 개인이 그죠? 기부 좋은 일 한 거죠. 기부금. 그러면 1천만 원 이하까지는 15%, 1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30% 공제됐었는데 고액 기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우리 공제해줘야 되지 않아? 그래서 신설된 추가된 부분이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 40%를 공제해주겠다가 되어 있습니다. 연예인들 고액 기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부금에 우리가 뭐가 들어갔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냐면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기준소득 금액에서 이제 공제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2월 결손금, 정치자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을 이제 공제하는 순서가 있는데 새롭게 뭐가 생겼기 때문에 이 고향사랑 기부금이 생겼기 때문에 얘는 그럼 어디에 그 공제 순서에 어디로 넣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그걸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아까 특례기부금의 성격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특례기부금 앞으로 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공제 순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과 관련해서 기부금이 어떤 현금 지급의 기부금도 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인적 용역을 기부해 내 시간과 내 노동력을 기부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막 자원봉사 용역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꽤 시간이 지난 것 같긴 한데 태안에서 우리 그 기름 유출 사건 있을 때 지금도 생산하는데 막 바다가 막 꺼멓게 되고 막 돌 같은데 다 꺼멓게 되고 그랬는데 누가 처음 시작했을까요? 온 국민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수건 같은 거 하나씩 들고 다 간 것 같아요. 전 못 갔습니다만. 다 닦고, 그때 이런 게 생겼어요. 그때에서, 다 이제 국세청도 감동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시간과 인적 용역을 헌신한 분들에게 기부금 세액 공제라도 해줘야지라고 생긴 게 이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별 재난지역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 용역인데요. 기존에 만약에 내가 50시간 가서 하고 왔다. 거기서 받아와야 돼요, 여러분. 50시간 했다는 거 받아와야 돼요. 그러면 하루 8시간 일하는 걸로 봐서 계산하기 편하게 40시간을 할게요. 5일 일한 걸 보죠. 5일. 그럼 5일 곱하기 얼마에 대해서 5만 원에 대해서니까 얼마? 25만 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부금의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내가 자원용사 용역의 부수에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아까 제가 막 수건 사갔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만약 있다. 그러면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을 기부금의 범위로 보는 게 원래 있던 제도. 그런데 이제는 만약 같은 40시간을 한다고 하면 나누기 8 하는 거 똑같은데 곱하기 몇 시간 하겠다? 얼마 하겠다? 8만 원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5, 8에 40만 원.
금액이 커졌네요. 25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 되고 플러스 알파 뭐예요? 자원봉사 용역의 부수에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있었으면 그거 포함해서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부금을 보겠다는 건데 여기에 뭐가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뭐냐면 자원 용역 봉사 제공 장소로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 그러니까 태안반도로 가기 위해서 내가 기름 넣고 갔다. 그럼 그 기름값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다 어디 들릴까봐 그러나? 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유류비, 그러니까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 근데 다만 뭐 그런 게 있어요. 기계 같은 걸로 내가 기름 닦는 기계를 가져갔다. 근데 기계를 돌리기 위한 유류비가 있다. 그러면 그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총급여 7천만 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여야 하는데 공제 한도는 얼마까지만? 750만 원까지만. 그래서 12개월 나누면 월 얼마씩 뭐 60만 원, 50만 원 미만 금액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총 급여액이 7천에서 얼마로? 8천으로 증가됐고요. 종합소득 금액이 7천만 원. 그러니까 1천만 원씩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고 공제 한도도 750이 아니라 얼마로? 1천만 원으로. 그래서 요즘 월세가 엄청 많이 올랐죠. 왜냐면 전세를 좀 회피한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회피 때문에 월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런 걸 좀 반영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자계산서예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도 직전과세 기간에 그 사업장별 총수익금액 3억 원 미만인 사업자만 우리가 200원에 대해서 건당 200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여기에 뭘 포함시킵니까? 신규 사업자를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신규 사업자. 그러니까 직전과세 기간에 총수익금이 없을 수밖에 없죠. 신규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도 포함해서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해준다. 여기까지 막 달려왔나요? 너무 빨랐나요? 예. 자,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가 그림 봐야죠. 예,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국가가 뭔가 쪼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와 같은 걸 좀 달고, 그쵸? 아까 직장공제, 직무발면 보상금과 같은 거, 이런 거는, 친족이 가져간 거는 비과세 안 돼. 이렇게 달아주고. 그 대신에 우리가 조금, 근로자로서, 혹은 그 소득세를 내야 되는 사람으로서, 좀 찾아야 될 권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들 열어주는, 그쵸? 그래서 우리 산후조리원도 소득요건 폐지시키고, 월세 요건도 우리 소득요건을 7천에서 8천으로 올리고, 공제한도도 증가시키고, 사적연금소득도 좀 공제한도 증가시키고 이런 식의 좀 내용들이 조금 우리 세금을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좀 내용들이 변경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소득세 2014년 개정세법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